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시장 자체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별로 없어요 하면 네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네. 있죠.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지난주에 네. 이번 주에 청약한 단지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할 줄 알았던 것들이 밀려서 이제 11월 초에 분양한 단지들 좀 많이 있었고 청약 결과 사실 어저께 청약 결과 나온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막 그 주말에 네네. 모델하우스 줄 엄청 서고 들어가는데 힘들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분양한 단지가 고덕 아르테온 강동구랑 그 다음에 은평구에 2개 단지 분양했어요. 응암 11구역, 그 다음에 응암 2구역 재개발. 이 구역 이름이 더 편해. 이제 이런 데들 분양했고, 그다음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면목 3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보면 경쟁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줄은 서 있는데 청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해서 분산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 강남 예를 들어 서초 분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통장을 하나 아껴서 써야 되니까 되게 좀 이렇게 재가면서 좋은 걸 쓰려고 하셨던 건지 좀 기대치에 못 미치셨던 건지 청약 통장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어떤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짝 그 가점이 이제 이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도 또 송도 한 200세대 남짓 되는 거 분양했거든요. SK 뷰 송도 센트럴 SK 뷰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거기는 경쟁률이 뭐 100몇십 대 1, 300 몇십 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거기는 전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막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가점이 없이 그냥 가점 없이 추첨으로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일단 당첨되면 뭐 피 받고 팔아야지 이런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건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0% 가점에 의해서 하는 어떤 가점이 높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무주택 유지해왔던 그런 분들 통장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신중히 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번 한 주에 특수한 사항은 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역 편차가 좀 있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또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이게 항상 저는 청약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2004년, 5년, 6년도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시절에 뭐 부동산이 계속 폭등했던 그런 시절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도 이게 올랐다가 잠잠하고 조정받으면서 있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가면서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2004년도보다 2007년도 8년도에 가격이 월등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분양했던 단지들 중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첫 주택을 구입한 게 2005년도인데 831 대책 나오기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831 대책 후였는지 전이었는지는 집에 가서 계약서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뜨거울 때네.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시면서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크게 받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사회생활 초년생활 한 번 돈 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초기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분양권을 사고 싶은 데도 있었지만 돈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분양권 전매가 안 됐어요. 이미 2005년도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2004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면서 1회 한해 전매 제한이 붙어 있었던 데들 정도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청약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건데 안 돼. 근데 안 됐는데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그래서 그냥 기존 아파트를 살까 보러 다니다가 한편으로는 이제 미분양 난 데가 있는지 또는 분양할 데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청약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가점 100%지만 그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75% 물량을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한테 주고 남는 25%만 청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5% 뺑뺑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요번도 생각해 보니까 고덕 아르테온이 고덕 3단지 주공 재건축인데 네. 고덕 주공은 조금 늦게 한 데고요. 네. 그 강동구 쪽에 보면 빨리 했던 데가 암사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암사시형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암사시형 2단지 재건축한 데가 지금 프라이어 팰리스고 암사시형 1단지 재건축한 데가 그 롯데캐슬 퍼스트예요. 제가 롯데캐슬 퍼스트 청약을 하고 제가 넣은 20평대가 4대 1인가 경쟁률을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델하우스 가서 제가 이거 미계약 분명히 나올 테니까 부적격이든 미계약 나오면 제가 청약할 테니까 이거 살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남기고 막 모델하우스 가서 찾아 했는데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씨 하고서 봤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그 고덕 암사 2단지, 암사시형 2단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분양가 얼마였냐면 지금도 기억해. 4억 7백이었어요. 그 앞에 그 롯데캐슬이. 근데 그 암사시형 2단지 그 프라이어 팰리스는 이름이 나중에 붙은 그 당시에 현대 뭐였는데 아무튼 거의 3억 5천 7백이었거든요. 3억 5천 7백인데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을까 하다가 이제 이걸 그래도 여기가 좀 더 대단지고 좋아 보여서 조금 더 주고라도 갈라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분양권을 다른 데 살 수 있는 걸 사서 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그 당시에도 미분양이 드문드문 조금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됐다라고 하는 데들은 미분양이 드문드문 그게 바로가 아니었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청약 통장 가점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청약을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또 이제 그런 게 시장이 그렇게 흐르는 시장이 와서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왜냐하면 청약 통장의 가치가 그만큼 더 귀해지고 가점 높은 통장이 소중해지는 지금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지까지 넣기는 아쉬워. 그래서 경쟁률이 흐르고 그거에 따라서 미계약도 남아서 또 특히나 이제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언론에서 거래 절벽이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미분양이 나와서 한 몇 달씩 이렇게 좀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분양을 하더라도 안 되고 남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줍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올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일단은 미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확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선행 지표로 볼 때 모델하우스에 줄이 많이 길게 서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은 아직 살아 있다.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낮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경매 낙찰률까지 사실 보다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네. 원래 그 시장 선행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 경쟁률하고 경매 낙찰률 이게 시장 선행 지표예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청약 경쟁률 자체는 지금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않은 걸로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에서 당첨되는 건 굉장히 쉽다 어렵다? 어렵지. 어려운 일로. 네. 가점으로 지금 그래도 높지 않다라고 해도 그게 미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 자릿수 경쟁률이 30평대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그래 뭐 한 자릿수 가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점수 많은 사람들은 좋은 단지 청약을 위해서 좀 빼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죠? 점수가 낮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신 분들 또 빠졌을 거고, 뭐 이래저래 빠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열기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에 이제 또 그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네,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그거 발표하고 나서 지금 또 숨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뭐 대책이 준비되고 있죠. 나올 게 두 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로 한 올해 내기로 한 내용. 그러니까 원래 가계부채 대책은 8월에 낸다 그랬는데 10월 말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내기로 한 게 지금 일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 정부의 저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지금 접수받은 내용들 이제 어디 선정할 건지 그게 이제 지금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시장의 불안을 어떤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주거 복지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거 복지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로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부분들이 포함된 이제 주거 복지 대책, 그러니까 임대 관련된 대책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요새 요 근래 한 이번 주에 언론에서 좀 솔솔솔 나왔어요. 국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아 그것 때문에 나왔나 보구나.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사실 9월에 발표하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죠. 원래 8일 대책 내면서 9월 중에 뭐 신혼부부 뭐 신혼특공 타원인지 아무튼 뭐 포함한 그걸 9월에 낼 것처럼 얘기했으나 1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11월 지금 이제 11월인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좀 거죠. 늦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계속 그동안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뭐 계속 뭐 대책이 10월 24일 있었죠. 대책이 뭐 9월 5일이니 뭐죠? 9호 대책, 네. 10월 24일. 그러니까요. 네. 가계부채 대책. 매월 지금 있어 왔잖아요. 네. 11월에도 또 한 방 빡. 이제 11월에도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근데 뭐 보면 네. 그렇게 세게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나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그 정상반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논리 이슈가 되고 있는 거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가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 얘기는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 별별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큰 차이는 그거죠. 그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 일단은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세 이제 면적에 따라서 부가세 의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아마도 뭐 가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따져야 되는데 아무튼 소득세,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세금 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이미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가정주부라든가 그러니까 명의가 주부 이름으로 돼 있고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되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비용 부담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뭐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떤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규제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임차를 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그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반작용 논리에 의해서 그게 세수가 좀 전가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감에서 가장 얘기가 됐었던 게 뭐냐면 부자 감세 얘기예요. 부자를 감세해 주자? 네, 부자를 감세를 하라? 아니죠. 부자 감세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 임대 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그렇죠. 감면해주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얘기 나왔던 게 6억 초과분 같은 경우는 뭐 임대 사업자 낼 수 없는데 그것도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저 세제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죠. 바꾸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고가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주택 사업을 내면서 일단 범위 안에 말 그대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소득세도 내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서 정부가 도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더 스프레드를 법에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숫자를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채찍 대신
자율 뭐 이렇게 강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좀 법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런 포용하는 정책으로 좀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건 저도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자율스럽게 유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고민할 거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주택자인데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강남의 아파트면 25평 아파트 중 뭐 9억, 10억, 뭐 11억 막 이렇게 하는데 임대만 하더라도 되게 높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내봐야 혜택도 없고 난 그냥 있을래요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되면 임대사업자를 그렇죠. 넣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아지면 적어도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임대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떤 악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지금 계속 중도금을 붓고 있는데 이제 입주할 때 되면 또 이제 신DTI 적용 뭐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대출에서 조금 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사업자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거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갈지 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월세를 돌려놓고 가서 내가 그렇죠. 뭐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니까 조금 어떤 저항은 좀 줄게네.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려면 어쨌든 두 개의 주택 중에 하나는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말 그대로 뭐 보증금을 올린다거나 월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게 전월세 상한제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만 보장이 되죠. 그래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1년 계약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2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2+2 그래서 4년 보장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4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뭐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소득 수준이 전세 가격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좀 지나쳤잖아요. 연봉 5천인데 보증금 5천 올라가면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이런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안 도입됐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도 그렇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입자가 많군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저는 시장 자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규제가 또 뭔가 어떤 또 다른 꼼수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고 조금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뭐 법을 어떤 사람을 강제하게끔 하고 구속하기로 하게 되는 거는 그런 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결국은 뭐냐면 임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막아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걸 말 그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겠느냐. 좋은 장치냐.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그 배 아픈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 이게 정확한 해법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는 근데 기대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세입자들 입장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또 너무 재밌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야. 집이 있으면 또 서민이래. 이렇게 기준선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마치 우리 2006년도 막 그때 같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집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무슨 뭐 엄청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정부에서 파리 대책에서 얘기할 때 다주택자들은 집 좀 파시라. 그러니까 당신이 집 갖고 있었던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세요.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결국은 가야 되는 방향이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건 민간 임대시장 쪽에 대한 얘기라고. 공공 임대시장 쪽에 대한 얘기가 더 부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아마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걸 관리해주고 하는 일인데 그것만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은 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서울에 지금 전월세난이 발생하는데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 져가지고 다 임대를 때려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 수요가 서울에 있는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모양새들은 저는 뭐 좋게 봐줘야 될 부분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공공청사를 헐고 새로 지을 때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서 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만큼 늘린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소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도 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다음에 또 시일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확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복주택도 유수지, 주차장 부지, 뭐 철도용지 이런데 국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임대주택 져가지고 청년들이나 좀 소외된 계층들 들어올 수 있는 집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거 했던 건데 이제 바뀌고 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공공청사 이런 것들도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늘려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 가격들이 지나치게 오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되게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또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공급을 했는데 또 저렴하게 공급이 안 되고 또 비싸게 공급되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마 그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법 개정이 뭐 굉장히 뭐랄까요 급속도로 추진돼서 물밑 작업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가 복합도시예요. 복합도시. 입지 규제 최소. 그렇죠. 입지 규제 최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게 그래서 뭐 지하에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뭐 1층에는 뭐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에는 뭐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철도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어떤 뭐 청사 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면 또 법이 하나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법 개정인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주택하고 상관없이 상업지역 쪽 또 어떤 조그만 어떤 주택 그 기존에는 어떤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곧 개발지역으로 포함될 것 같은 지역들 뭐 이런 쪽이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급속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있어요. 네, 있고 뭐 빠르면 내년에는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벌써 노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임대주택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가는데 아니죠. 아니. 그런 뜻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임대주택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도 꾀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항상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뭐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뭐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저 2+2랑 네. 될까요? 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번에 포함할까? 내용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범주 안에 포함이 될까요? 일단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2+2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사실 그게 법 개정을 요하는 거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딱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고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을까. 이거 내기 한번 해야겠다. 난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저는 하나는 된다. 저는 전월세 상한제는 된다. 된다. 네. 그게 포함돼 있다. 네. 난 둘 다 없다. 네. 대신 그만큼 혜택은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월세가 안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조짐이 있으면 그때 꺼내지 않을까.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어디에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의 택지지구 조성하던 데들도 조금 방향 바꿔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 정도 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 하고 그 내용은 좀 빼놨다가 나중에 전월세 시장 불안한 어떤 모양새가 보이면 그때 다시 카드를 만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뭐든 하나는. 왜냐하면 이게 로드맵 큰 그림이잖아요. 큰 전체적인 그림인데 뭐 언급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면 술 사겠습니다. 언급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과연 시행까지 될지에 대해서는 그게 퀘스천인 거지.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뭐 취임사하고 뭐 얘기할 때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서 지금이 그럴 단계인가. 아무튼 보죠, 뭐. 기대되는 바예요. 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아무래도 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같이 꾀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지나치게 부자를 위한 어떤 뭐 특별한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이렇게 부가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이런 형태의 것들도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별별수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 또 내가 어떻게 주거 안정을 꾀할 것인지 전략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저희 부동산 별별수다 함께 해주시고요. 뭐 하라 그랬죠? 저 요새 구독은 사랑이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요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